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제1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세션이 지금 3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한 15분쯤 되는데 일단 우리가 또 가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박사님 오늘은 현장에 나오시지 않고 지금 그 삼성 SDS 사무실에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회, 5회 때에도 아주 참 값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좀 시간 걸리네. 지금 망에 한 40명쯤 들어있고 여기 한 20명 있어서 한 6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세션 제가 27페이지 가면 행사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이것이 미국 내의 내륙 운송을 방해했고 그 결과 선박들이 항구에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에서 많이 풀린 돈이 가수요를 만들어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선박에 대한 수요, 즉 공급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선박 잡기도 어렵고 운임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으로 상해항을 봉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물류의 흐름에 큰 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과 우리 해운 물류가 어떤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두 분을 모셨는데 최덕림 고문이 첫 번째 발제해 드리겠습니다. 최덕림 고문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서 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최 고문님은 4회, 5회 때 연속 또 발제를 해주셨고 이번에 또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최덕림 고문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화면은 공유가 잘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공유 중으로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지축상으로. 예, 최고문님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훈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상임고문 최덕림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김인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운 시장의 거시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현 2020년도 2분기의 어떤 당면한 이슈와 이에 따른 그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해운 시장 동향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2분기 주요 이슈를 필두로 해서 뭐 전반적인 해운 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글로벌 컨테이너 선복의 동향, 뭐 이것에 대한 시사점 등을 다 발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그 발표한 그 수요 공급 그 거시적인 지표 이런 것들은 과거와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를 했고요. 시간이 좀 리미트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의 발발로 인한 그 글로벌 물류 대난,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항만과 그 내륙 지역의 로지스틱 그 디스럽션으로 인한 그 공무원 붕괴, 그리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IMO 그 탄소 정책, 또 그 선사나 각종 이제 글로벌 물류사들의 종합 물류사의 탈바꿈과 플랫폼화, 그리고 뭐 디지털화, 이런 그 해운 시장의 거시적인 이슈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동안 뭐 수차례 거쳐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발표가 좀 이루어졌고, 디지털화 부분은 오늘 뭐 자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영수 대표님께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또 2분기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어떤 미시적인 영향을 주는 그 요소에 대해서만 그래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에 미시적 단계적인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는 중국 정부의 그 상해시 봉쇄,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서한 그 항만 노조인 그 ILWU의 그 임금 협상 돌입,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닥치는 3분기 그 여름 성수기 돌입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아시아발 위주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뭐 이슈별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현재 해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상해안 봉쇄입니다. 물동량 기준에서 세계 이제 넘버원이죠. 제일 큰 상해안은 이제 3월 중국 지역의 오미크론 그 발발로 심천과 더불어서 이른바 락다운 조치가 좀 시행되었습니다. 그 심천항은 일주일 뒤에 이제 개방이 된 반면에 상해 지역은 아직까지 봉쇄가 이어져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이 생기고 그 시민들의 생활도 극도로 불편함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해 록다운은 해운시장 관점에서는 아주 큰 지금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대부분의 선사들이 연초에 이어가지고 지금 스케줄 이레귤리티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블랭크 포이지도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는 상해시에서는 5월 15일까지 도시봉제 해제 3단계 정책을 공시를 하고 점진적으로 개항을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완전 회복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상해항 개방 이후에도 지금 7월 이후 성수기하고 겹쳐서 그동안 선정하지 못했던 그 백럭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상해항의 혼잡과 더불어서 그 미서안, 특히 이제 LA 롱비치 뭐 아니면 피엔저 타코마 이런 그 심지어는 저 밴쿠버 항까지 극심한 좀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 물량 증가 또한 선박과 컨테이너 물량이 뭐 지속적으로 그 백록 물량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복도 모자라겠고 이제 컨테이너 장비 그리고 샤시까지 부족 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 세션에 그 SM상선의 그 강호준 팀장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강호준 팀장님은 지금 뭐 상해나 홍콩에서도 뭐 지사장을 오래 하셨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다음은 ILWU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LW는 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의 약자로 미서부 항만 노조를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터미널 운용사 그 협의회인 그 PMA와 5년 단위로 지금 임금을 협상을 하고 뭐 기존에 7월 1일까지 임금 계약이 지금 체결돼 있어서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5월 10일부터 지금 새로운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좀 늦은 거죠. 원래는 5월 뭐 초부터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항만 자동화까지 어떤 내고의 쟁점이 돼서 그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나 또 PMA 측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많은 양보안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 ILW 측에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정부와 그러니까 PMA 쪽하고 ILWU 쪽하고는 계속 데일리 베이스로 미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2015년대 ILWU와 PMA 간의 그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서부 항만 노조 파업과 태업으로 이어져서 미서항이 완전히 그때 이제 블록이 됐고 웨스트 코스트 기항이 어려워지자 이제 이스트 코스트 항만 적체가 진행됐고 오로타 항로 운임이 천정부지로 인상이 된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외람되지만 이제 선사로서는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만 보고 있던 상황에서 미주 운임 단가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주 서한 운임이 지금 한 8,000불대에 형성되어 있고 오르타 운임도 지금 10,000불이 넘은 상태에서 성수기 도래 시점에서 이 항만 폐쇄로 인해 선박 운영이 차질이 있고 그리고 매출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사로서는 과거와 다르게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요 한 달간 ILWU 행보가 올 시황의 중요한 변수로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또 주시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입니다. 정확히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월부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러시아 서비스 기항을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한 그 워리스크도 있지만 서방 국가들을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 가는 거는 이제 해상이나 항공 부분은 대부분 이제 봉쇄가 됐고 TSR과 TCR 등 철도 운송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나 이제 극동에서도 페스코라든지 아니면 시노코 같은 이게 선박들이 지금은 저쪽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 지금 모스코나 세인트피터스버그 러시아 내륙으로 가는 어떤 물량은 철송을 위해서 지금 가능하고 운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철송 또한 그동안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스페이스가 좀 모자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향 해상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피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딥시 선박이나 스케줄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곡물이나 가스, 원유 이런 원자재 생산 국가라 전 세계 원료품과 농산물 가격에 지금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는 러시아로 가는 라우트입니다. 이게 또 보스토친이나 아니면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극동에서 피더로 연결해서 TSR, 트랜스시베리안 레일과 TCR, 차이나 레인, 몽골이나 이쪽을 통해서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흑해를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노브로스키 요 항구를 통해서 가는 게 있고 유럽으로 가는 대부분의 항구는 이 세인트피터스버그 옛날 레닌그라드죠. 여기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상당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픽이 이쪽에 많이 막히거나 이 TCR 운임이 많이 오를 때는 이쪽이 대부분 카고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요 항이 지금 완전히 거의 선사들이 전부 다 단체로 콜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죠.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의 TS에서 여기는 피더로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피안 피더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 향하고는 아예 부킹을 받지 않고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글로벌 해운 시장의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시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2022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2분기의 핫 이슈 3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봉쇄, 그리고 ILW 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2분기에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미 지역의 항만과 내륙 서비스가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여름 성수기까지 아시아발입니다. 아시아발, 뭐 미주도 그렇고 아시아발 유럽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래가 되면서 3분기에는 ILW 협상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물류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해 봉쇄 해제 시에 중국의 이제 백록 물량들이 상해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를 할 예정이고, 상해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서한, 동안 모두 이러한 물량 러시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엄청난 컨제션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도 작년 수준의 어떤 선박 부족 그리고 장비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은 SCFI, 샹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SCFI나 CCFI가 운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SCFI가 작년 말에 5,000대 중반을 찍은 후에 지금 17주, 18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해오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터닝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오르다가 지난주에 좀 꺼졌다가 이번 주에도 슬라이틀리 좀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하락은 지금 없을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하락을 했어도 사실 주간 약 평균 한 그전에는 이제 100불, 200불씩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10불 단위로 투디지트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그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있는 건 SCFI 그 전망치입니다. 그 연말까지 단기적인 전망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선사 있을 때 그 전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여름 성수기 운임 전망을 해봤습니다. 올 뭐 그 12월 말까지 사실 전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2021년 11월 그때 수준처럼 뭐 5,000대 중반까지 폭발적인 인상은 없더라도 올 초 수준인 그 5,000대 초반까지는 재지림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동서항로인 특히 이제 태평양 이스트바운드, 유럽 웨스트바운드, 특히 아시아발, 뭐 아시아발이 대부분 중국발이죠. 폭발적인 수요를 지금 바탕으로 급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서브 트레이들도 남북 항로도 운임이 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음번은 컨테이너 항만 혼잡도 가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드로우 리포트에서 동 자료가 나와 있어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동 자료는 지금 그 정상적인 항만 상태 대비해서 컨제션으로 인해서 그 소실된 물량을 제외한 그 액츄얼한 물량을 좀 비교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일 때 항만과 2020년도에 컨제션으로 인해서 물량이 드롭된 그런 어떤 그 생산성 저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2019년 말부터 코로나는 시작됐는데 2020년도에 이미 전 세계 항만 물량의 약 11%가 지금 감소 영향을 미쳤고, 21년도에는 정점이 17%의 그 항만 생산성 저하에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에 못지않은 약 15%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도 내년이죠. 그때 되어서 약 한 7% 정도 영향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사실 좀 읽기가 힘든데요. 외항의 대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뭐 계산 방식은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디지트도 뭐로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2021년도 연중 선박 그 외항 대기가 지속돼 있었고 2022년도도 지금 늘어난 추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여기 표에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드로우에서 보는 컨테이너 스루풋과 그러니까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이죠. 그리고 S&D 지수입니다. 서플라이 앤 디맨드의 어떤 인덱스를 좀 2026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의미 있는 숫자라서 제가 삽입을 하나 했습니다. 저도 그 드로우에서 보는 서플라이 디맨드 인덱스 기준에는 좀 익숙치 않습니다. 다른 전망치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약 그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22년 말 이후 점점 이제 하락을 해서 2026년도에는 그 2020년 대비해서 80%까지 다운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 공급의 한 20% 차에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수요 오바, 그러니까 공급 명목 공급이 아니라 실제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오버되는 그런 마켓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20% 이상 하락한다는 그런 그 설명입니다. 이 지수는 공급 대비 수요 지수인데 드로리는 이거 장기적인 시장 하락, 물론 이제 현 상황에 대비해서 예견했지만 아까 그 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좀 외생 변수, 그럼 예컨대 2022년 라지스틱 디스럽션이 장기화되고 2023년도에 IMO의 탈탄화 이슈가 어떻게 이런 정책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대두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좀 발 수 있기 때문에 마켓이 한없이 좋아진다고 속단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외생 변수가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음번은 그 글로벌 컨테이너 플릿 동향에 대해서 좀 그 레퍼런스로 좀 몇 가지 그 의미 있는 숫자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알파라이너 통계인데요. 우선 전체 선복은 약 한 2,500만 TU 내외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4% 증가를 했고 선복 아이들은 작년에 0.8%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0.9%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그 전체 시 왜냐면 이게 셀룰러 시약 98%에 해당하는 셀룰러 그 선박만 다 했기 때문에 0.9로 나오는데 전체로 했을 땐 또 0.8%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링이 거의 선박에는 지금 시장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선박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더복은 약 6,800척으로 현 선박 대비 한 27% 정도 되고요. 그 오른쪽은 공급량 증가율과 아까 그 항만 그 아웃풋 그 물동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 서플라이 디맨드 수치인데 이건 지금 알파라인에서 보는 수치입니다. 2022년은 공급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4.2% 증가했고 물량은 4.5%로 여전히 이제 수요 증가율 5위로 나오지만 근데 이게 보면 의미 있는 게 2021년에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서 또 4.5% 증가 그러니까 디만드가 더 서플라이를 우위에서 좀 초과를 했다면은 올해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 스트롱 마켓이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요가 4.5%대, 공급량은 8.2%대로 공급량이 현격한 우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공급량과 명목 공급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포트 컨제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생 변수로 인해서 실제 공급량이 나온 거에 명목 공급량이 나온 거에 실제로 쓰이는 공급량은 좀 굉장히 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올해 작년 계속 발생하는데요. 2023년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IMO의 탈탄소 이슈도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내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하지만은 수치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마켓이 좋아진 그러니까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지는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주 측이나 아니면 선사 측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와 분석 그리고 IMO의 발표 이런 것들 정책 이런 걸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글로벌 용선료 추이입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표가 있는데 왼쪽은 지금 2월 대비 3월이고 오른쪽은 3월 대비 4월인데 5월달 발표 자료니까 5월달 거는 아직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3월은 전월 대비 용선료가 약 6.5% 상승을 했고 4월은 5월 대비 1.6%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물량 증가가 상해 그 포트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엄청난 물량 세계 제1의 포트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현재 한 2, 3개월 동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시장의 선복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4월 달부터는 선복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선복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장비도 좀 지금 좀 어베일러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용선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 대비해서 한 100배 정도, 10배 정도 이제 상승했고, 지난번 세미나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래 지금 회색 그래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넘어갔네. 회색 그래프. 이게 지금 용선료 추이고, 요게
CCFI와 SCFI, 그 빨간 게 지금 CCFI, 파란 게 SCFI 그 곡선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정비례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임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마켓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그 용선료의 증가도 거의 운임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사별 그 플리추입니다. 다들 뭐 아시는 대로 올해부터 MSC가 선봉량에서 머스크를 앞질렀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토탈 러지스틱 컴퍼니로 변모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 반면에 MSC는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선봉을 가진 선사로 올해부터 등극을 했습니다. 전 선사의 그 캐파의 그 17%를 차지하고 있고 머스크는 한 16% 되죠. 지난번 조사할 때보다 용선 비중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60% 초반으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저는 이제 카메라에 여기 화면에 가서 안 보면은 여기 그 빨간 게 저 오더북입니다. 지금 주문을 해놓은 오더북도 보면은 MSC도 현재 그 플릿도 1위지만 오더북도 타선사에 비해서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선복 투자가 미래 해운 시장에 사실 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복 안정화에 뭐 충분히 기여할 것은 뭐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HMM 국적선사를 보시게 되면은 용선 비중이 약 33%로 탑 11개 선사 중에서 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차선대가 높다는 거죠.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HMM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높은 이유는 그 타선사들 이제 글로벌 선사들 뭐 HMM도 글로벌 선사지만 트레이드 포트폴리오가 좀 다릅니다. 그 동서항로 위주로 돼 있고 다행히도 지금 그 화랑새 이런 장에서 대형선 비중이 상대적 규모로 높아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뭐 그렇게도 하겠고 또 용선료가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선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별 선형대별 플릿 분포입니다. 선사별 선형대 플릿의 특징은 대형 선사일수록 지금 딥시 서비스를 그 수행하기 때문에 대형배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그 선박의 개수가 아니라 개별 선사가 가지고 있는 선형대별 선복 보유율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하늘색 지금 18,000 TU 이상의 선복은 지금 MSC가 18%, 멀스크가 14%, CMA, CGM이 8%, 에버그린 23%, HMM은 무려 이제 33%나 됩니다. 이제 HMM 작년 23,000 TU 그 선복이 지금 반영되어서 이렇게 그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양미나 짐, 뭐 와나이 그리고 뭐 PIL, KMTC 다른 이제 15위권 내에 있는 선사들은 양미나 이제 짐을 빼고는 그 동상로의 딥시 서비스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좀 대형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선사별 잠깐만요. 선사별 트레이드 플립 분포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서 지금 아래 그 테이블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좀 너무 좀 작네요. 테이블이 지금 안 돼 있네요. 테이블을 뺐습니다. 예. 지금 가로 순서가 대서양 노선, 태평양 노선, 아시아, 유럽 노선 순입니다. 이른바 동서의 그 3대양을 그 서비스하는 동서기간 항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왼쪽 파란 부분이 대서양 항로, 그 오른쪽에 주황색 부분이 태평양 항로, 그리고 오른쪽 회색 부분이 구주 항로로 사실상 전 세계 항로의 60, 70%가 바로 이 그 세계 동서 항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좀 선복의 스냅샷 기준으로 주간당 슬롯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그 위클리 선복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HMM 경우에는 82% 정도를 동서항로, 그 태평양과 아시아, 그 유럽 항로에 투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탑10 선사들은 동서항로 비중이 50%는 됩니다. 유럽의 글로벌 그 선사들은 이외에도 지금 대서양, 남미 그러니까 유럽 남미죠. 또 유럽 남미 또는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호주, 인트라 유럽
등 이제 남북 항로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이른바 이제 서비스 다이버케이션이 이제 그걸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화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화주들은 사실은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 환진해운도 인트라 유럽, 그리고 대서양,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뭐 레반테나, 유럽, 남미, 지중해, 캐나다 이런 탈아시아 글로벌 서치를 운영해왔고, 유럽을 기점으로 지금 남미, 아프리카, 뭐 이거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노선을 만들어서 글로벌 선사의 어떤 면목을 갖추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소중한 자산과 노하우들이 물거품이 돼서 안타까움을 지금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선사가 인더스트리 자체로 리스펙트를 받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각 인더스트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제1의 경제 기업을 갖추려면 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디지털 체계 구축,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척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시사점인데요. 사실 시간이 없어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생 변수에 대비해 가지고 선사나 화주나 지금 그런 어떤 외생 변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 한 해는 물론 올해까지도 해운 시장에 어떤 예상되지 않은 일들이 시기마다 터져가지고 해운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향후에 닥칠 물류 대란에 미리 준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지금 강화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여름 성수기도 큰 물류 대란이 예상되고 이미 징조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블랑크 보이즈 대비해서 선복 확보에 어떤 채비를 갖추고, 특히 이제 화주사, 특히 이제 중소화주사들은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선복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선사의 미드텀 계약이나 얼터너티브 트랜스포트 모드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사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 이 서면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잘 들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동님 대표님, 고문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조금 계시다가 우리 토론할 때 또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사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외생 변수 발생에 좀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로 지금 강호준 우리 SM 라인의 부장님께서 특히 이제 상해 봉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 와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커피를 한 잔 지금 대접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우에 지금 사기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SM 상선에 재직 중입니다. 기획팀 업무 맡고 있고요. 먼저 이 자리는 저한테 상당히 영광이고요. 교수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초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바닥을 저희들이 한 3, 4년 계속 보고 있다가 사실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4개월 있다가 보니까 2020년도 4월 달부터 해운 시장이 조금 회복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진행이 됐죠. 그로부터 지금 한 2년 지났고요. 이 호황은 지금 상당히 예전에 없었던 호황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호황이 상당히 지속되다 보니까 선사들은 상당히 어쨌든 전례는 호황을 누렸으니까 상당히 좀 속된 말로 하면 좋은 영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해운법이나 또 여러 가지 경쟁법 이런 논의가 사실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선사들의 호황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한 요 정도 서론을 하고 이제 본 주제로 준비된 자료를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중국 봉쇄로 인해서 컨테이너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 중국 봉쇄가 뭐 워낙 강조되는 주제다 보니까 뭐 상당히 앞부분에서도 많이 터치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서론 좀 간략하게 터치하기 위함인데요. 2021년도에 전 글로벌 항만의 물동량 순입니다. 우리 부산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7등으로 지금. 7등으로 선전하고 있고, 여기에 없는 2등이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하고 부산은 조금 엄밀히 말하면 한적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만, 이런 쪽 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항만, 이런 쪽으로 본다면 중국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선사들도 그쪽에 영업력이 포커스되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7위까지 되어 있는데 10위 안에 중국의 천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LA 항만이 8인가 8이고 홍콩이 아마 저 9위 정도 될 겁니다. 홍콩도 보시면 뭐 TS 항만이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나오는 화물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경유지이고 나머지 중국 본토에 있는 포트들은 생산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핸들링 할 수 있어서 선사들의 영업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했고요. 요거 조금 전에 그 최동림 고문님께서 뭐 자료하고 비슷한데 제가 조금 마이크로 해서 앞에 좀 지우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전기선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알파라이너거든요. 뭐 예측일이니까 100% 맞을 수도 없고 100% 틀릴 수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많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자료 보면 20년도에도 뭐 많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21년도도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트렌드는 23년도가 되면 명목 캐패시티는 상당히 는다. 이렇게 무조건. 이 캐패시티는 20년도부터 21년도에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23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인도되는 선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선박 명목 캐패시티가 시장에 그대로 유입되느냐? 그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23년도부터 노후선에 대한 규제, EXI하고 CII가 이제 IMO 규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공급 축소연이 발생합니다. 일단 선박의 속도가, 노후선은 선박의 속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고 해서 계획된 속도와 계획된 일정으로 가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목 캐패시티가 그대로 시장에 들어오는 선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8.3% 증가했는데 그럼 얼마가 빠질 거냐? 거기에 대한 뭐 답을 하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답을 주는 기관이나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들어와 봐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공급 감소 요인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봉쇄를 제가 가지고 주제를 하니까 중국 봉쇄 상황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 봉쇄는 뭐 여기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선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선전 되게 짤막하게 했죠. 한 일주일. 짤막하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해서 선전이 그래도 제법 세계 3위 항구고 3위 항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짤막하게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는 3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매스컴에 뭐 푸동, 푸시, 교차로 막 맞고 그랬는데요. 뭐 보통 사람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4월 말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진짜 중국은 중국인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의 업데이트로는 뭐 6월 초순이 돼야 조금 풀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뭐 컨테이너가 전혀 생산 물건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항만은 오퍼레이션은 됐는데요. 그 내부 인프라나 생산 그 제품의 감소는 불가피했고요. 5월 22일 날 상해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4월 상하이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한 62% 감소했다고 제가 엊그제 신문에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62%는 반보다 더 물론 전년 동월 대비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큰 감소폭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물량도 감소했지만은 오퍼레이션도 어쨌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군데서 정체가 있는 가운데서도 상해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로 인해서 공급에 영향도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해 봉쇄가 6월 초순에 정상화되고 산업 생산이 다시 정상화되면 여러 가지로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될 것은 확실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선사들이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팩터를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그다음에 비용 측면, 규제 측면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 봉쇄하고 어떻게 굳이 연관을 짓자 이렇게 하면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물동량 자체가 이제 성장률 저하와 함께 물동량이 감소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정시성이나 항만 정체로 해서 아까 몇 번 언급이 됐던 가용 선복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에 잠시 터치했는데 이런 전기선 업계의 호황 뒷면에는 상당히 경쟁법이나 해운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동반돼서 수반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업계에서는 항상 어텐션 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사실 거시기 경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가 포함해서 컨테이너만 딱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영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온고잉이 되고 있는 이슈는 미국, 유럽, 중국,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린 베이스에서 중국 봉쇄가 한 번 더 결정타를 남긴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수급에 계속해서 언밸런스가 지속되고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대부분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SCF나 이런 여러 자료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스테이션에 가서 내리고 태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얼라이언스별로 배송 계획을 할 때 언제 어떻게 어느 기항지를 가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선박의 속도를 가지고 기항지를 계속 정하는데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 선박 스케줄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한 75%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결항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지금은 20년도에 보시면 한 60% 조금 초과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40%도 안 됩니다. 그만큼 계획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박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가용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달래하는 거 있거든. 그런 거 있고 짠. 전체적으로 앉아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여기 지금 어깨에 제가 있으니까 개별 선사별로 언급하기는 조금 뭐 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얼라이언스별로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패턴은 동일합니다. 얼라이언스든 개별 선사든 그 옆에 있는 트레이드 항로별로 봐도 정식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가용선보량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수급 밸런스가 상당히 뭐 심화되고 있다. 언밸런스가. 그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별로 어떤지, 그 다음에 트레이드별로 어떤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시장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식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뭐 제가 주제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뭐 소싱 다변화요. 우리 사실 제 입사하고 한 10년 있다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장기간 리포트를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되게 공신력 정확한 데이터고요. 미주로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 데이터인데요. 시장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봤는데 15년도에 제일 밑에 보면 1,400만 TU고요. 21년도에는 1,900만 TU입니다. 근데 중국 비중이 15년도에 67%였는데 21년도에 61%입니다. 딱 6% 줄어들었는데요. 공교롭게 우리가 제2의 중국, 제2의 뭐 아웃소싱이라 하는 베트남이 거의 비슷하게 그 포션을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년 동안 지났는데 거의 뭐 1%, 6, 7%니까 뭐 굳이 하자면 1년에 한 1% 정도와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만 결과는 1년에 한 1% 정도의 중국 포션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과제이다, 이게.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표를 보면서 조금 하나 더 곁들이고 싶은 거는 노란색으로 표기하는 부분인데 1900만 TU 작년에 뭐 선사들이 어마어마한 흑자를 달성했는데 그거는 거기 오른쪽 중간에 거기 박스 해놨는데요. 과거와는 이제 소비 패턴이 달라서 제가 집에 운동기구도 필요하고 집에 노트북도 하나 더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사실 컸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 유동성 확장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제품, 위생 제품도 있지만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게 아웃소싱, 뭐 소싱 다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느려질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공급망 붕괴가 지금까지 제가 통계치로 한 1% 정도라고 했는데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테이크오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업계에서는 옵쇼링이 계속 지속이 되면 교역량이 증가하고 물동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뭐 리쇼링 문제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뭐 멕시코로 가는 니어쇼링 문제도 있고 해서 요거는 제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일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뭐 리쇼링이나 니어쇼링으로 가면 해운선사한테는 상당히 달갑지 않는 소식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공급망 붕괴가 이런 소싱 다변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다시 한번 좀 논의 또는 그 진행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G 아까 이거 다시 한번 좀 두껍게 했는데요. 상해가 그렇게 61% 줄어들고 했는데 선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운임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의 팩트면은 운임이 그냥 하루에도 1000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유지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일단은 공급이 어쨌든 타이트하고
상해 이외에서도 화물을 채울 수 있고 선사의 선복 이용률이 거의 만선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추가 운임 액션에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이거 마지막에 너무 빨간색으로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이 부분 조금은 하여튼 수정 한번 해볼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3분기까지는 운행은 상당히 강세입니다. 이거는 뭐 해운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에는 조금은 어쨌든 성수기를 조금 내려가고 지나가고 해서 4분기에는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화될 걸로 또 좀 안정화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또 언급이 됐던 그 미주 서부 항만 그 운영자 선사하고 그다음에 노조 간의 협상 뭐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이 파업을 하려면 슬로우다운을 많이 하는 게니까 안 그래도 지금 차여가지고 서로 상당히 고민인데 그게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적 이런 선사들의 영업이 이익률이 높고 해서 그 반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일정 부분 뭐 다 아시다시피 해운법에 대한 적용이 좀 강화되고 있고 갖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해운업을 보호를 해주는데 지금은 너무 잘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법을 강화해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경쟁법 같은 경우를 같은 추세는 사실은 해운이 바다에서 장사를 하고 해서 경쟁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예외를 축소하지 않을까, 면제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업계가 상당히 좀 고민해서 지금 상황을 좀 더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보다는 스테이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지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호준 부장님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또 논리도 좀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의문도 많이 풀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좀 조심스럽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좀 반대급부 말하자면 이제 경쟁법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스테이블하게 가는 체제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그 이제 발제가 그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28페이지 시나리오를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김영주 페노션 법무실장님 그리고 공관기 법인장님 판토스 그리고 남영수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세 분 다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주 실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정기 선사인 페노션의 또 법무실장이고 또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공관기 법인장님은 종합물류회사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인 판토스, LX 판토스의 동경도 법인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그 시황을 보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남영수 대표님은 한진해운 출신이신데 좀 온라인 그 디지털 쪽이 아주 그 전문가이시고 우리 전기선사들도 머스크 등과 같이 종합물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의 토론은 오늘
우리 첫 번째 세션의 해운 물류 분야의 그런 문제점과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아주 적격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주 실장님은 뭐 바쁘셔갖고 현장에 나오시지 못했고 어제 그 녹화를 하셨는데 김용주 펜오션 실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펜오션 공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무라고 합니다. 해운물류 국내 소문자로서 발대자분들의 강의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오늘 다른 업무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학원 녹화로 참여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내 소문자로서 현재 해운회사에서의 주된 중 국내제 서울법 시행에 대한 내용이 ESG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제서울법 관련해서는 해운 관련 경찰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들을 하고 실제 사료로 연말의 성장률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작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작년 11월 회사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안전경험실과 그리고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의 실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여서 중대사업자의 제로라는 대표이사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투명하였습니다. 또 올해 3월 정기이사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회사의 방침 그리고 관련 안전보건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긴급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CSO 위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이적으로 공직인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 관련한 책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법의 시행으로 인한 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당사 역시 이런 관련 담당자들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박관리사들 소속원이 당사와 같은 상사의 입장에서는 선박관리사와 상사와의 대응을 각각 별도로 모두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대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상인 선박관리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주장들이 통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선박관리사와의 선박선원 관리 노동 협계약을 체결하는 관련해서 선박관리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선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서 선박관리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남은 기간에 선박관리사를 당사와 도급제하는 매체, 탐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점검 업무를 직접 이행함으로써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자 예배 중입니다. 둘째, ESG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ESG는 해운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가지로 보이는데요. 당사는 ESG에 대한 꾸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으로 최근 이번 5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내에 사회이사로 구성한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ESG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의 모습입니다. ESG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 및 기획을 이사회를 통하여 보고를 하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런 운영을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ESG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가깝게 있는 일회용품 자재를 위한 홀로 되고 가벼운 활동부터 장기적으로는 환경 방역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각 관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리고 ESI 대응을 위해서 선박기능 환경 평가 행동 등 현실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분야의 활동은 저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동결에 들어가면서 최근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거든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국내대의 처벌법 대응 관련한 안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내부거래 그리고 담합에 대한 규칙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배구조 관련하여서 분석평가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혼자는 아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여성 사회가족님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회사에 대한 사회대 교육 참가 등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회사는 군대대처벌법 및 ESG 경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등의 노력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ESG 평등 규정, 재정의 필요성 등으로 ESG 관련한 전체적인 인식이 유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의 노력이 같이 빛을 발 수 있도록 회사의 특성을 강화하는 회사에 맞는 국민의 처벌 대응이 ESG 기준 설립을 위해서 선사들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선사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실장님 아주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ESG 경영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해운 조선 물류 분야가 또 안정화로 가는 또 중요한 요소들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공관기 법인장님 모시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 법인장님은 일본에서 한 3년쯤 계시다가 한 달 전쯤에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발표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PPT를 띄워서 법인장님 여기서 나오셔서 직접 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공 법인장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LX 판토스 공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반 정도 이제 도쿄에서 일본 법인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2, 3주 전에 이제 왔는데요. 그 이삿짐이 지난주에 와서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여서 아직까지 뭐 명함도 안 나와서 오늘 많은 분들께 결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토론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토론을 하려면 우리 저희가 이제 뭐 어퍼지 사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류 기업이긴 하지만 화주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최덕님 고문님 그리고 강호준 그 부장님께서 그 해운 시장, 그 시장 운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발표 자료 중에 계속 많이 언급되었던 SCFI보다는 좀 더 그 대부분의 화주들이 체감하는 운임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 그 교재에 보시면 FBX라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SCFI는 상해발 기준의 그 좀 더 그 대기업 위주의 그 운임 지수라고 보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삼성, LG, 뭐 현대차 이 정도 기업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기업들은 SCFI보다는 FBX에 좀 더 가까운 그 운임을 사용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좀 더 시장 가격과 좀 더 유사한 그리고 근접해 있는 그런 지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 21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에 만들었는데요. 19주차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과 한 달 전 그리고 전주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6% 정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달, 그러니까 15주차 대비해서는 한 FBX는 한 11% 좀 다운이 됐습니다. SCFI는 한 2% 정도 좀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는 한 5%, 뭐 0.4% 정도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 그 웨스트 코스트와 이제 이스트 코스트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는 거의 뭐 105%, 111% 정도의 전년 대비해서 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임팩트가 그 대부분의 화주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원가 상승 압박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운 시장 트렌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SCFI 혹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 지역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지금까지 그 많이 인상된 운임이 지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약간 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과 서비스는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사실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케줄 정시성 트렌드를 보시면 그런 그 해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부터 올해 3월 달까지의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실 때 보면 그 매년 12월부터 그 2월 혹은 3월까지는 그 기후의 영향들 때문에 그 정시성이 많이 그 담보되지 않는 그 시즈널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85% 정도의 정시성을 좀 담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인 2020년 한 7월부터는 그런 이 정시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21년, 22년의 그 자료를 보시면 20년은 70%, 21년은 42%, 올해는 한 35% 정도 수준이어서 이런 그 정시성의 담보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리드타임을 준수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리드타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급박스러운 화물의 니즈들이 필요함으로 해서 항공 물동량이 풍선 효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런 그 화주 기업들의 물류비 압박은 굉장히 지금도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그 상황들을 뭐 활용을 하기 위해 하는 측면에서 뭐 머스크라든지 CMA, CGM 같은 기업들은 작년부터 에어카고 회사들을 뭐 인수 혹은 세바라는 그 회사들 물류 회사들에 대한 지분 인수를 통해서 물류의 수직적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류 회사들도 지금 굉장한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최동림 본부님 그리고 강호준 부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리스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중국 상해의 락다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 선 노조에 대한 파업 협상 지연이죠. 아직은 파업은 안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선 노조가 왜 이렇게 파워풀한지에 대해서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선 노조가
강한 강성인 이유 그리고 오피니언 파워가 좀 큰 이유들을 보니까 아시아발 미국 물동량의 거의 67%를 서한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호준 부장님께서 5년 동안 6년 동안 67%에서 61%로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감안하면 중국 물량의 거의 한 42% 이상을 서한에서 좀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여도만큼 오피니언에 대한 파워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 대한 루트, 대한 항만에 대한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항만들조차도 현재 상황에 있어서 풀 캐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현재 멕시코 쪽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일까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부 노조에서 PMA와의 협상은 6월 1일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PMA가 지분법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선사들이 PMA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노조와 선사들의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상황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매일 아침에 NHK 방송을 들면 한 30분 가까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 있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지금 중국 상해향 상해 락다운이 풀릴 때 지금 선임에 대한 인상 그리고 서부 해안 쪽에 협상이 끝나서 혹은 끝나지 않아서 화물이 백록 화물이라든지 또 기존에 가야 될 화물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최근에 그런 노력들을 이제 선사라든지 화주기업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보면은 선사들의 개선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물류비 이런 상황들이 또 물류비 인상과 리드타임의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되고 있나를 신문기사 몇 가지를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운반비 추이가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큰 폭의 운반비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는 그나마 물량이 많아서 선사와의 바게닝 파워라도 높아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삼성전자, LG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영향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FBX와 SCFI의 갭이 거의 한 40%, 3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것보다 30에서 40% 이상의 물류비 증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알겠는데요. 이런 물류비 증가라든지 운반비 증가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에 나왔지만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가해서 올렸다. 그리고
뭐 어제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조선 3사의 그 공시자료를 보니까 쿠팡 가격의 인상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충당금이 올라가서 1분기 그 세계배사 전부 다가 1분기 때 다 적자로 이제 공시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런 그 실제 소비자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필수품에 대한 이런 가격 인상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그 미국에 계신 재현정 박사님께서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좀 저는 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조선 3사 이제 영업 적자 1분기 영업 적자 뭐 공시가 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H&M의 그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1분기 때 3조 1,000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났고 물론 최덕님 고문님께서 아까 뭐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H&M의 자선율 그러니까 그 차터하지 않고 자선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그 기업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자선율 뭐 몇 프로, 63%, 67%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영업이익률 64%만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아까 뭐 공급량 그리고 수요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 2025년 정도 후반 정도 가면은 수요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 감소하는 80% 그리고 공급은 신조가 계속 나옴으로 해서 일정 정도는 공급량을 증가할 걸로 보면 4, 5년 후에는 지금의 그 해운 호황과 정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일본 나가기 전에 무역협회에서 그때 2015년, 14년 정도 회의 나갔을 때 그때 당시 안전운임제 최초 도입하는 그런 토론회가 좀 있었고요.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화주기업과 그리고 선사, 물류기업들이 상생하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돌파구들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광희 대표님 조심스럽게 이제 그 해운 기업들하고 이제 물류 기업들이 이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남영수 대표님 것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영수 그 대표님의 토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주 그 행사 구성하기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도 받아가지고 또 해도 되고 보통 같으면 참석 못 하시다 그러면 그만 이제 다른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조우영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자연 박사님 이름 잘 모르실 텐데 KDI의 우리 산업 정책을 담당하시는 아주 진짜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예요. 우리 대전에서 전화 오셨습니다.
공감이 되길 아까 2025년에 수요가 20% 감소한다는 건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10%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그래요? 수요가 그만큼 리슈어링 리슈어링 니어 슈어링 가니까 그런 영향을 그 누르면 소리 난다. 안녕하십니까. 예. 해운 물류 구조사업에 방한 제6차 때문에 해운 물류 분야의 통을 맡은 배지를 들여서 이 귀중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일 이렇게 참석을 갖고 위하여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리고 있던 해운 기업의 소형 전략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운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4단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의 확보를 넘어서 연간입니다. 해운 연간입니다의 투자, 3단계로 산업기업화, 4단계로 플랫폼 서비스 기업화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연간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해운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장치장, 그다음에 물류센터 투자를 함으로써 운영교육성, 경영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코스트센터를 프로세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단위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시장의 주목을 위협하는 해운 서비스를 넘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물류 서비스, 운송, 교통, 항공운송, 필름 서비스까지 이용을 확대한 그런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3가지 방면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플러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산업군에서 있던 기업이 이제 다른 산업군으로 전환하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지배적 산업군이라든지 연관인프라 투자하면도 해운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범물 기업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물류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디지털 기업들, 이 기업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운 기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물류 기업, 이 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들을 현상과 분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격입니다. 반면에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세상 타격이라는 경우는 해운 기업의 관점이고 연관인프라 투자 역시도 해운 기업의 관점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연관인프라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관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고객분이 기업이 아니라 생산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기업의 미래에 불황 호황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종합해운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변화가 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겟 고객 자체가 화주기업으로 바뀌고 본인들이 해운 서비스만 판매하는 것을 물류 서비스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물류의 물량을 지급하고 그래서 일반 서비스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물류기업이고, 향후에 해운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국가 같이 새로운 물량을 창출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이제 물류기업화가 그리고 요즘 뭐 혼자가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포메이션인데 그런 플랫폼 아니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제 플랫폼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구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판매 유치를 위한 커머셜 트레이딩 플랫폼 중심으로 쓰니까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기업화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목적이 아니라 확률 기업들을 소속하고 이익하기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회원 기업이 기존에 이제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것에서 확률 기업으로 준하다 보니 많은 데이터, 더 많은 거고 퀄리티를 효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이것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 구간의 정보를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정보화를 해서 우리가 쓰신 운영들은 또 그리고 해당 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세스에 의한 플랫폼 기업의 하나의 단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기술을 보여주고 해양이라는 유리를 넘어선 무한업, 보험이라든지 현재 구조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것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8년에 머스크는 이미 스테이트 어린이라는 분야를 통해 가지고 무대비해가 디지털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을 하지만 한국 기업들을 갖다 보면 이런 단계의 설명을 드려도 이런 규모가 너무 작다. 작은 영역 규모 글로벌하고 경쟁할 수 없지 그런 말씀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전쟁사를 못하라고 하면 결국 큰 규모를 가지고 국가만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사들 그만한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전략 싸울 때 싸움 하고 하면서 이런 큰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흥미를 일으켰던 것이 분야별법에서 공공수전이라는 말로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 코로나, 애플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해운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행동과 성경을 거치는 전략들이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남민수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15분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었는데 제가 28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발제 토론 중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법 관련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이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행위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3개 전기 선사가 뭐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노선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2, 3개 회사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뭐 독점 또는 과점,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다면은 이건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가 되어서 별도의 그런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회원법의 적용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되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셔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개개의 회사는 그렇지 않는데 3대 얼라이언스 그 자체 세계로 본다면은
이제 동서항로나 그 유럽 항로에서 3대 얼라이언스는 그 시장 점유율이 뭐 85%, 90% 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독과점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쇼먼법을 적용하라고 법무부에 뭐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나빴을 때는 이제 여러 선사들을 이제 없애면서 통폐합해 가면서 회사 숫자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운임이 되게 높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독과점의 문제, 독과점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3대 얼라이언스가 이제 4대, 5대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 독과점적인 그런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에서 더 좀 낮춰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뭐 각국의 해운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완하이가 이제 그 항로를 더 개설해가지고 배를 더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하이는 이제 그 3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지배력을 더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형 다니는 SM 아주 지금 미미한데 SM의 비중을 더 높여주면은 좋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좀 그 프로나 또는 우리 그 줌망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전체 토론과 이제 발제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신 분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 부장님 뭐 저 정선사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좀 예,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M 강호준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운법이 1984년도에 해서 98년도까지 개정이 되고요. 지금 한 2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본 체제가 어쨌든 그간에는 선사들이 어려워서 이런 논의가 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 얼라이언스가 적어도 경제에 편익을 제공해줬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런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경쟁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외를 해주고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반전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만약에 이런 법이 또 법제화가 되면 소위 말하는 3대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뭐 저희 같은 소형 선사도 참여할 수 있는 또는 그쪽에서도 3대 얼라이언스도 오픈 스테이터스로 다른 선사와 세퍼레이트 된 얼라이언스, 미니 얼라이언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와 SM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노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소규모 트레이드에서 얼라이언스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이 경쟁법, 미국 경쟁법이 얼라이언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중견선사들이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또는 그런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뭐 선사들의 공급을 다루는 문제라서 예민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사들의 수를 늘리거나 3대 얼라이언스 확대해서 소규모 선사도 참여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그런 쪽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세션 이걸로 마치고요.